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 사이다. 안녕하세요. 책 사이다는 한 달에 한 번 책으로 함께 고민할 주제를 갖고 매월 15일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알라딘입니다. 오늘도 황주부님과 김느낌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월이네요. 저희 1월 방송에 댓글이 있었어요. 네. 이 감기군 만쉐님 기억하시죠? 네, 저번에도 한번 맞아요. 저희가 아이디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선 한 가지 저희가 실수하고 넘어간 부분 지적해 주셨네요. 저희가 지난번에 LGBT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이 약자를 급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레즈비언, 게이, 호모섹슈얼, 트랜스젠더라고 했는데 이게 LGBT 차례대로 다시 정리를 하면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그리고 트랜스젠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 부분 세심하게 잘못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가 바라는 히어로로 이야기 나눴잖아요. 이 영웅 이야기 굉장히 재밌었다고 하시면서 본인도 이 영웅을 연상시키는 이런 말들이 나올 때마다 상당히 불편함을 느껴왔었는데 본인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서 반갑게 느껴졌다. 또 종교나 음모론이 이성의 발전을 막는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나눠주셨고요. 본인도 이제 주제와 맞는 책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셨대요. 너무 좋아요 이런 거. 네. 진짜. 그 김탁한 작가가 쓴 거짓말이다. 이게 그 세월호 관련 얘기. 그 김관홍 잠수사 이야기인데 이 일을 떠올려 보면 뭐 공익 제보하신 분들 또 요즘 해시태그 미투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즉 제도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영웅이라는 존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또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뭐 지난 한 달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저는 별일 없이. 예, 별일 없이. 저만 별일이 있었나요? 완전 부러운 그렇죠. 일 있었죠. 저는 그 겨울이잖아요. 겨울엔 따뜻한 곳에 가야 한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는데요. 그렇죠. 살면서 처음으로 남반구에 가봤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다녀왔는데 그 제가 다니는 회사는 7년 근속을 하면 2주 휴가를 줘요. 그걸 1년 안에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 8년이 됐는데 딱 끝에 걸려서 다녀온 건데 그 뉴질랜드가 그 자연 환경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제 기억에는 차창 밖으로 계속 윈도우 배경 화면이 펼쳐지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리고 남섬과 북섬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또 풍토가 전혀 다르더라고요. 남섬은 빙하, 북섬은 화산. 이래서 산에 올랐을 때 느낌이 전혀 다르고 남섬에서는 그래서 그 계곡물 있잖아요. 흐르는 물. 다 그냥 먹어요. 다 1급수 빙하수. 남들은 병에 넣어서 돈을 주고 판다는 그걸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면서 먹어보라고 권하더라고요. 처음엔 좀 걱정했는데 한두 번 먹어봤는데 모두가 그 물갈이를 안 하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어요. 나 맛있는가가 되게 궁금하네. 물맛이 달라요? 굉장히 차요. 빙하수니까. 그래서 발을 오래 담그고 있지 못해요. 여름인데도. 그리고 이제 트레킹을 중심으로 한 여행을 다녀왔는데 보통 팀으로 가거든요. 14명이 한 팀이었는데 역시 그 트레킹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그런지 14명 중에 무려 10명이 안나푸르나는 갔다 왔고요. 뭐 온갖 로키 산맥 뭐 어디 태즈메니아 뭐 온갖 트레킹 코스 얘기들이 나오는데 정말 명함도 못 내밀고 가만히 듣다가 왔습니다. 땅 보고 걸어야겠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건 제가 외국 독자와 처음으로 대화를 나눠봤어요. 외국 독자? 예, 그 이제 트레킹 코스 중에 하나인 밀포드 트레킹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50명이 팀이 돼서 걷거든요. 그래서 첫날에 저녁 먹고 자기소개를 합니다. 한 명씩 나와서. 영어로 해야죠. 물론. 짧은 영어로 영어는 안 되지만 뭔가 스토리를 만드는 이제 강박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빌 브라이슨의 나를 부르는 숲이라는 책을 읽고 트레킹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빌 브라이슨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몇몇 미국인들이 그 웃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걷길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책을 읽었겠죠. 네. 그 자기소개가 끝나고 나서 20대 초반의 그 대학생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자기가 빌 브라이스를 너무 좋아한다고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인포머티브한 작가다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제가 마침 나를 부르는 숲이란 책이 제가 네. 여행 떠나기 전에 개정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갔거든요. 아. 3일 동안 읽고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그 친구한테 선물로 주고 왔죠. 독자를 만들어 주셨군요. 그렇죠. 아. 언젠가 한국에 오면 연락을 하겠다고 하던데 뭐, 뭐 전화번호 교환이나 이런 아무것도 건. 교환하지 않았어요. 인사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차가운 남자. 별일 없으셨다니까 참 아쉽네요. 그렇죠. 별일 없었고 이제 어쨌든 2월은 명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 저도- 설이요. 그렇죠. 네. 설이 있으니까 이제 고향에 또 시댁에 또 가야 하고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선물을 준비하느라고 네. 다소 바쁘게 음, 지내고 있어요. 이번에 명절을 앞두고 그 명절용 책들이 몇 권 나왔더라고요. 명절에도 아. 책을 읽나요, 사람들이?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이요. 제목이 음. 며느리 사표. 아. 뭐 아, 저는 근데 할만해서. 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안 그래도 힘든데 그 책을 또 읽으면서 뭔가 힐링을 한다는 건가? 아니 힐링이 아니겠죠. 전투력을 다 주는 며느리. 거 아닐까? 그 작가분은 실제로 23년 23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온 이제 음. 주부예요. 아. 네. 그런데 늘 이제 아내, 며느리, 엄마로서만 살다 보니까 이게 견딜 수 없는 임계점에 이른 거죠. 아. 그래서 한 2년 전에 남편에게 이혼 선언을 했어요. 당연히 남편이 깜짝 놀랐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남편이 고치고 바꾼다. 이제 이런 조건에 협의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했어요. 그게 또 새로운 힘이 됐겠죠. 네. 그래서 2년 후에 명절을 이틀 앞두고 음. 시부모님께 정말 며느리 사표라고 써가지고 제출을 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제목만 듣고도 환호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 책의 기획자라면 그 책의 폰트는 휴먼 굴림체로. 네. 사표와 연관이 있는 네, 거겠죠. 별 내용이 아니어도 네. 휴먼 그림체 뭐 별로 예쁘지 않지만 상징적인 타입포가 되기 때문에 누구였죠? 전유성 그 부부였나? 5년마다 결혼 계약을 갱신하는 약간 그 얘기가 저는 되게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결혼하면 여자가 거의 손해니까 그래서 이 결혼 계약을 계속 갱신한다는 게 남자가 보통 남자는 또 자기한테 주어진 것들을 잘 느끼지 못하잖아요. 약간 좀 멍청한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도 방지할 수 있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 에피소드 들으니까. 뭐 이번 겨울이 너무 추워가지고 그러게요. 아마 바깥에 나가기보다는 안에서 책 읽고 영화 보고 이런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두 분도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책 사고 파셨는지 또 궁금한데요. 제가 먼저 제가 아까 깜빡하고 별일이 없었다고 했는데 굉장히 힘든 일 하나를 치렀어요. 그래요? 예. 뭐? 이제 곧 있으면 딸이 태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딸 방을 만들어줘야 돼요. 아, 그 방에 원래 책을 쌓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에 제가 참고로 저의 책집착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6평짜리 제가 원룸에 살 때 그 여름이었는데 반바지를 못 입었어요. 왜? 다리가 책에 비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방이 6평이면 되게 좁잖아요. 책장 책장에는 당연히 꽉 찼고 이제 책을 보통 이렇게 책이 넘치면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차곡차곡 싸서 이제 천장까지 거의 닿게 그렇게 해서 해놓는데 그래도 책이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막 그 방 안에 지나다니는 통로 여기를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통로 너비가 한 뭐 30-40cm 정도 밖에 안 될 정도로 그 냉장고 문을 열려면 책을 치우고 열어야 되는 정도의. 근데 왜 제가 그때 그렇게 책을 못 버렸는지 지금 생각하면 되게 미스테리인데 어쨌든 저는 그 정도의 약간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방이 비어 있었으니까 책을 또 무질서하게 꽂아 놨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방을 치워야 될 때가 돼서 책을 좀 치웠습니다. 어떤 자식들을 내보내고 어떤 자녀를 들이는 그러네요. 이런 진짜.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기준은 근데 제가 참 이거 하면서 되게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첫 번째 기준 절판된 책은 살린다. 다시 못 구하는 책. 네, 그렇지. 절판된 책을 다 빼가지고 넣었더니 책장이 다 찼어요. 그래서 근데 아직도 나는 함께 가고 싶은 애들이 많은 거지. 그래서 책장을 추가로 구입을 했고 이제 책장을 한정없이 집안에 놓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다가
이번에 또 이제 그 한울 아카데미인가? 네. 네. 그 한울 아카데미라고 되게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는 책만 내는 출판사가 있어요. 이론서와 뭐 교재들을 네. 많이 내죠. 그것도 다 양장으로 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사람들이 잘 안 사보는데 되게 중요한 책들이 많아요. 제 기준에서는 사료의 역할, 역사적 뭐 이런 의미가 있는 책들이 많아서 근데 그런 책들을 좀 이제 한 칸은 한울로 도배를 해보고 싶다라는 로망이 이전부터 있어서 그런 책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놓고 하면서 동시에 이번 그 소개를 하기 위해서 주제책을 하나 사면서 이제 이 주제책이 또 중고도서로 사다 보니 2만 원이 넘어야 무료 배송이 되거든요. 그러면 합리적인 소비는 14,000원이고 이제 2,500원이잖아요. 그러면 16,500원 되고 그냥 그렇죠. 필요한 것만 사는 필요한 게. 것만 사면 되는데 그게 안 되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저도 안 돼요. 네, 그래서 14,000원짜리 사고 그게 되면 자본주의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나요? 네, 그래서 7,000원짜리 뭔가 책을 사야겠다. 6,000원 이상, 7,000원 미만. 막 찾다가 산 책이 이 책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산 책은 무슨 책이에요? 공부 중독이라는 책입니다. 하지연 선생과 엄기호 선생이 함께 쓴. 근데 제가 참 운이 좋은 게 이런 식으로 산 책 중에 좀 약간 대박 터지는 책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도 상당히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책인데 참고로 이제 엄기호 씨는 사회학자고 하지연 씨는 정신의학자예요. 정신 분석학자라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 공부 중독을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대담 형식으로 이렇게 썰을 푸는 그런 내용이고 책이 굉장히 얇고요. 금방금방 읽히기 때문에 굉장히 읽기는 좋은 책이고 내용 자체도 저는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읽으면서 떠올렸던 사람들이 제 지인 중에 맞벌이 부부인데 둘이 합쳐서 한 700에서 800만 원 정도를 벌어요. 월. 그러면 절대 적다고 할 수 없는 수입이잖아요. 근데 얘네가 저축을 거의 못해요. 왜? 애가 둘 있는데 애가 교육비로 들어가는 게 벌써 둘 합쳐서 3,40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뭐 어디를 보내길래 그러냐? 그때 뭐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뭐 학원도 보내고 해야 돼서 그렇다고. 근데 이제 이 책에서 공부 중독에 대해서 이제 이 썰을 풀면서 좀 이 친구들한테 좀 이 책을 추천하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 공부라는 것이 예전에는 가장 그 가치를 뻥튀기 하기에 좋은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부모 이상 세대들이 부모 할머니 이런 세대들이 그래서 이 공부를 한다라는 것에 굉장히 관대하고 그리고 이것에 투입하는 뭔가 재화가 투입되면 그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겠지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현실을 되돌아보면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거죠. 끝났다는 그렇죠. 거죠. 끝났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공부를 하게 되면 안도감을 느낀대요. 왜냐하면 공부가 끝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게 되면 이제 그동안 했던 나의 가치들을 취업 전선에서 증명하는 약간 시간인데 이게 아니라 졸업을 유예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그럼 당장 취업이라는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난 아직 평가를 받지 않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실패도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그 예로 들었던 그 지인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은 이게 사람한테 주는 안도감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그냥 시킨다는 거예요. 부모도 애들한테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애들이 공부 중독으로 자라게 된다. 이게 좀 약간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제 엄기호 씨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작업도 하고 있어요. 네. 같이. 근데 만나는 학생들을 이렇게 겪어보면 어떤 자기 세대 자기가 학생 때는 좀 쉽게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동질적으로 이렇게 관찰이 된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열심히 이제 대담을 하고 있죠. 그래서 두 분 다 약간 엄기호 씨도 좀 약간 촉망받는 저자이자 사회학자이고 하지연 씨도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의사여서 그런지 약간 이 책의 장점은 주제의식과 전체 대담도 잘 녹아 있지만 일단 그 대화의 행간에 나오는 그 인사이트가 좀 맞아요. 네,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배송료 아끼려고 시킨 책치고는 상당히 괜찮다. 저도 이 책을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네. 사실 인터뷰 책이 재미있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대담집 이러면 약간의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저는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 책은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만능감? 이게 사실은 공부하는 친구들만이 아니라 네. 우리들에게도 일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우리가 중독되는 거 어떻게 보면 그 중독의 구조라는 게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우리가 뭔가 이제 성적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것을 받지 않고도 충분히 열일하고 있어, 내가. 라고 하는 게 점점 더 여기로 빠져들게 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저는 인생의 모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사실 알 수 없다 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엄기호 씨였나? 아무튼 학습이라는 글자를 풀이하면서 학습이 배울 학에 익힐 습이다. 그래서 뭔가 공부를 한 걸 몸으로 익히는 걸 우리는 학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학만 너무 강조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습이라는 것이 익히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뭐 멘탈이나 어떤 뭐 부나 이런 부분에 약간 스크래치가 갈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야기하는 문제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이게 좀 다가오는 측면이 있었는데 또 하나의 공부 중독은 공부가 너무 중독이다 보니 그러니까 이 습이 제거된 상태의 학이 가령 이제 어디서 뭔가를 본 거죠. 뭔가를 봤는데 이 학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시각이잖아요.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익히는 건데 이게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어떤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시각으로 뭔가를 바라본다는 것. 예를 들면 가령 제가 느꼈던 좀 문제적인 건 뭐가 있었냐면 애들이 남자는 파란색 옷을 입고 여자는 핑크색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가진 학부모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네. 그게 어떤 성역할을 고착시킨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고 비근한 예로 그 상어가족이라는 되게 유명한 애니메이션에 그런 노랫말이 나와서 되게 비판을 받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어떤 고착된 성역할이라는 약간 그 약간의 학습, 그러니까 배움이 있으면 누구나 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이게 기존의 어떤 보지 못했던 시각을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인사이트를 찾는 것 자체가 되게 즐거운 작업이 돼요, 개인한테는. 근데 제가 이걸 비판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유아기의 이 어린이들은 본인의 성 정체성을 확립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핑크색을 입어서 난 여자처럼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여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고정하고 싶어하는 거죠. 내가 여자이고 그거를 확인받을 수 있는 건 핑크색 옷을 입는 거고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그 나이대에 일어나는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성장을 해서 2차 성장 시기가 지나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착이 이제 서서히 거치면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시기에 어떤 성향이나 그런 현상들을 되게 저렇게 보는 것은 그러니까 너무 배운 대로 보는 거죠. 네. 습이 안 된 학인 거죠. 오늘 지금 제가 이 약간 장황한데 얘기가 어쨌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좋았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이 공부 중독이라는 키워드가 이후에 좀 화제가 됐었고 또 공부와 관련된 책들이 출판계에서도 이슈를 꾸준히 모아왔죠. 또 엄기호 선생은 이후에 공부라는 단독 저작을 또 내기도 했고요. 황주부님은 산책판책 어떤 책 소개해 주시려고 합니까? 오늘 준비한 책은요. 알렉산드로 맨딘이라고 하는 이게 이분이 사람이죠? 사람이에요. 네. 제가 이 책을 이번 달에 4권을 구입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사실은 일 때문에 이 책을 만나게 됐어요. 급하게 일 때문에 이제 이 책을 읽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미술을 전공하는 제가 사랑하는 조카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제자죠. 제자한테도 한 권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지인의 딸에게도 한 권 선물한 책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일단 너무 좋았던 부분은 뭐냐면 이 맨디니라는 할아버지세요. 80이 넘은 이탈리아의 디자이너인데 이분이 디자이너가 된 나이가 혹시 몇 세인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약간 늦게 됐다는 걸 제가 일단 힌트로 드릴게요. 약간 늦게 되었다. 한 80? 그건 너무하죠. 요즘에 일본에 그런 할머니 계셔가지고. 진짜? 그분도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최근에 그 모지스 할머니 책도 나와서 화제인데 그분도 굉장히 늦은 나이에 활동을 시작해서 미국을 대표하는 화가가 됐는데 힌트를 주신다 보니까 일은? 너무 다들 오버하셨고요. 너무 극단적이고요. 이분이 58세에 최초로 디자이너가 돼요. 네. 그리고 이제 58세 디자이너가 처음 되어서 이제 그 동안에 한 디자인은 근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저희 옆에 스며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알레산드로 맨디니라는 이름을 몰랐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디자인한 어떤 것들을 보니까 이게 이 사람 거였어? 이것도? 그래서 왜 TV에서 많이 보는 어떤 전등들도 이 사람 거였어? 제일 유명한 게 안나쥐라는 와인 오프너예요. 그래서 발레리나 모양으로 이렇게 팔을 휘젓는 모양의 그 아마 와인 오프너를 보신 분이 있을 텐데 이제 이분의 디자인인데요. 저는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진로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요즘 사회에 굉장히 특히 어린이 교육이나 혹은 이제 그 청소년이나 청년들도 진로 문제가 사실 이거는 어린 친구들만이 아니라 나이 60이 넘어도 내 진로가 걱정이잖아요. 그럼요. 모든 사람이 사실은 진로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고 그걸 위해서 어떤 스펙을 따야 될까? 내가 어떻게 그 과정을 설계해야 될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데 이분이 살아왔던 과정을 보면서 저는 진로란 내가 무엇이 되려고 어떻게 노력하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삶의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나지기도 하고 열려지기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열 수도 있는 거구나. 좀 그런 편안함을 사실 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그냥 될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는 건축을 전공하고 그러니까 유명한 건축 잡지의 편집장이었어요. 그러면서 뭔가 되게 실험적인 어떤 전시회 같은 거를 큐레이션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전쟁 후였기 때문에 독일을 중심으로 한 기능주의 디자인이 굉장히 세계적인 대세였어요. 돈이 없으니까 대량 생산해야 되고 품질이 좋아야 되고 가격이 저렴해야 되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디자인에 대해서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싸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우리에게 디자인이라는 게 과연 그런 것이기만 할까? 그렇다면 아름다움은 뭐야? 라고 하는 베일 디자인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러한 문제 제기 자체가 내가 뭐 이렇게 막 팔려고 해서 뭘 어떻게 한 게 아니라 그런 문제 제기로 자기가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이 디자인이 이제 사람들의 취향에 맞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상품이 되기도 했던 굉장히 놀라운 이력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저도 사실 요즘 저의 진로가 고민이거든요. 제가 이제 50을 한 살밖에 안 남겨놨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또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일을 하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일하게 될까? 아니면 조금은 다른 형태로 일하게 될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한편에 인생 무협지이지만 동시에 어떤 희망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직업이나 자기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정말 따뜻했어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 내가 뭘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라고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이나 혹은 정말로 미술이나 디자인 쪽에 대한 고민이 있는 친구들은 한번 찾아보면 정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미니멈 출판사에서 나온 알렉산드로 맨디니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달간 황주부님과 김립기님이 산책판 책 어떤 책인지 살펴봤고요. 저희 그럼 주제 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 한 달에 한 번 책으로 함께 고민할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죠. 주제톡입니다. 2월의 주제는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2월이 되면 뭐 졸업, 입학, 꽃들도 많이 우리가 찾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네. 요번엔 또 명절이 겹쳐가지고 시즌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꼭 내가 졸업생이 아니어도 입학생이 아니어도 이쯤 되면 새로운 시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잖아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 시기에.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작을 앞둔 분들께 좀 추천해주고 싶은 책 혹은 그런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책 이런 책을 골라봤어요.
어떤 책들을 골라오셨을까요? 저는 앵무라는 작가 맞나요? 그분이 쓴 초년의 맛이라는 웹툰 모음집을 준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김니끼님은요? 저는 어빙고프먼이라는 사회학자가 쓴 자아 연출의 사회학. 고전을 가져오셨군요. 네. 오늘날의 고전이죠. 저는 제목 들으시면 이런 책이 그맘때 필요하지라고 공감하실 텐데 조지 레너드가 쓴 달인 그리고 리처드 세넷이 쓴 장인 두 권의 책이 무겁다. 기억에 남더라고요. 무슨 책을 고르면 좋을까 이렇게 책장을 둘러봤는데 제목이 두 개가 딱 또 겹치는 거예요. 그리고 라임도 이제 맞추고. 네, 저도 직장인이고 직장인은 늘 새로운 시작을 꿈꾸죠. 근데 이제 일을 시작하는 분들께 이 달인과 장인이라는 말이 좀 필요한 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권의 책을 가져왔어요. 네. 뭐 저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이 달인이라는 책은요. 뭐 요즘엔 이제 김병만 씨 때문에 김병만 씨 때문에 달인이란 말이 워낙 뭐 유명해지고 많이 쓰이는데 이 책의 부제가요. 1000가지 성공에 이르는 단 하나의 길이에요. 미루어 짐작해보면 어떤 일을 하든 뭘 시도하든 뭘 도전하든 달인이라는 어떤 상태 이 상태로 가기 위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요. 이런 유형의 책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이제 몸을 쓰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원저가 1991년에 나왔고요. 네, 그리고 한국어판도 2007년에 나왔어요. 그맘때만 해도 이런 소위 자기계발 분류에 있는 책들 중에 몸을 중시하는 책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기능이나 기술적인 접근을 많이 했는데 앞서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비슷한 책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원조격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가져왔는데 이 책에서 그 재미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뭐 배울 때 있잖아요. 달인의 태도는 뭐냐면요. 서두르지 않아도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시작할 때요. 대부분 굉장히 서두릅니다. 그렇죠. 마음이 급해요. 마음도 급하고 뭔가 하고 싶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금방 어떤 정책이나 이제 한계나 도전을 마주하잖아요. 그런 걸 마주했을 때 사람들의 태도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해요. 물론 딱 잘라서 난 이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첫 번째 태도가 뭐냐면 이 호사가예요. 호사가. 이 사람들은 뭐냐면 뭘 새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딱 난 이걸 새로 시작한다. 그러면 장비 딱 갖추고 장비부터 사야지. 네.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자기 그거 하는 거 자랑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게 배우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문 내야지. 네, 근데 이분들은 이 정체기를 마주하잖아요. 그럼 이제 핑계를 댑니다. 이 운동이 사실은 좀 위험해. 무릎에 부담이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이유를 대면서 다른 걸 또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가 호사가예요. 네. 두 번째 타입은요. 강박증입니다. 강박증. 이 사람은요.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만 알고요. 거기까지의 과정은 중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빨리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뭘 배우려면 순서대로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잘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탁구라고 해보죠. 내가 이렇게 스핀을 넣는 게 잘 돼요. 그럼 그것만 처음에 막 쓰면 잘 못하는 사람하고 하면 이기죠. 무조건 이기죠. 근데 조금만 잘하는 사람하고 하면 그게 안 먹히면 내가 돌파할 방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 와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강박증인 거예요. 완전히 떨어지게 되죠. 나락으로. 어느 수준을 못 넘어서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요. 현실 안주 타입이에요. 이 사람은 뭐냐면요.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들을 건너뛰는 일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의 수준. 그래서 그냥 그럭저럭 요 정도까지만 하고 더 안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즐기는 정도면 하면 됐지. 내가 뭘 굳이 더 피곤하게 저 같은 사람인데 이걸 해가지고 뭐 내가 올림픽에 나갈 것도 아닌데 저 말을 정확하게 합니다. 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좀 전에 주로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 저자의 얘기에 따르면 이런 태도가 대인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해요. 사람의 실증 내는 것이거나 혹은 어느 정도 이상 친해지면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도 이제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타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어느 타입이든지 결국 이 연습하는 것, 그러니까 셋 다 그걸 못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렇죠. 연습을 하다 보면 이 달인이 되기 전에 몇 가지 의문이 늘 들어요. 이걸 왜 하는지 모르죠. 난 달인한테 배우잖아요, 보통. 그럼 이게 필요한 과정이라는 걸 달인은 잘 알고 있고 설명을 해줘도 내가 볼 때는 굳이 이걸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자꾸 의문이 들잖아요. 그리고 나는 자꾸 그 하나하나의 스텝을 빨리 넘어가고 싶어 하지 그걸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즐겁거나 아름다워 보이진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뭐 테니스 같은 거 칠 때 받아치기를 하는데 그냥 오는 공을 툭툭 쳐서 넘기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페더러처럼 그치. 힘을 줘가지고 패싱샷을 하는 거잖아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어긋남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일을 너무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달인이라는 어떤 상태, 존재 이런 걸 잃어버리는 게 오늘날의 삶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 장인이라는 거는 이 리처드 세넷이 현대 문명 비평가 정도라고 그렇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두껍고 막 고대부터 이 작업, 그러니까 뭔가 뭘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얘기를 쭉 현대 문명 비판까지 풀어내서 이걸 길게 말씀드릴 제 능력도 안 되고 그렇게도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결국 이런 거예요. 장인이라는 사람들은요. 기계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기계는 같은 걸 똑같이 만들어내죠. 장인도 물론 거의 비슷한 것을 거의 똑같이 구현하는 어떤 역할을 하죠. 하지만 기계가 있을 때는 A랑 A-가 나오면 A-가 실패죠. 근데 장인의 경우에는 A랑 A-는 그냥 다른 어떤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른 결과가 나오는 과정을 받아들이고 그걸 그냥 해내는 사람이 장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서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이 두 권의 책이 꽂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할 때는 이 달인과 장인은 다 안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분명 어떤 측면에서 달인과 장인의 그 시간이 옵니다. 저도 경험했다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근데 이 장인과 달인이 놓인 상황과 내가 놓인 상황은 다른 것은 특히 달인이라는 책은 그런 시스템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게 한계인데 시스템은요. 내가 달인이나 장인의 어떤 모습을 보이거나 그걸 갖추게 되면요. 그거를 시스템에 매몰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일을 기획하잖아요. 그럼 그게 어떤 재미난 일이 처음엔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또 반응이 있으면 회사에서는 그것을 그치. 장인이 만들어낸 어떤 것이 아니라 기계가 만들어낸 어떤 것처럼 돌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을 마주하면 장인의 감각이나 느낌으로 내가 만들었던 어떤 일을 나는 그냥 송두리째 넘겨버린다는 느낌을 받고 다음에 그런 장인으로서의 어떤 도전을 할 힘을 하나도 남기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사실 한 2, 3년 그런 상태에 놓여있지 않은가. 근데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근근히 먹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는 상황이어서 이 두 권의 책이 좀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지금 딱 설명을 듣고 또 책 한 권이 생각난 게 활쏘기의 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 그 오이겔 헤리게인가요? 제 저자가 이 1800년대에서 1900년대 사이에 살았던 그 독일의 철학자인데요. 그 일본 개화 시기에 이 사람이 교환 교수로 갑니다, 일본에. 그래서 뭔가 배워봐야 되지 않겠어? 뭐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 보통 이제 외국인들 들어오면 약간 동양적인 그런 것에 심취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선불교에 꽂혀가지고 활쏘기를 배우러 가는데 그 활쏘기를 가르쳐 주는 분이 그 선불교에 굉장히 권위 있는 말하자면 수도승 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활쏘기를 배워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되게 우습게 본 거죠. 활 뭐 저기 있는 거 그냥 쏴서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었던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활속이란 그래서 이제 선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수행으로서의 활속을 이 사람이 배우는 과정이 그 책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이 달인이라는 책에 나오지 않는 약간 그 뭐라 해야 돼 실사례라고 해야 되나? 그걸 좀 느껴보실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서 퍼뜩 떠오르네요. 그 책이. 활쏘기와 선. 네, 활쏘기의 선. 활쏘기의 선. 네. 꼭 찾아봐야겠네요. 그 굉장히 얇은 책이고 이 책이 약간 어떤 식으로 유명해졌냐면 제가 이제 되게 좋아하는 사진 작가들이 있는데 네. 이미 이제 다 작고한 작가들이에요. 근데 50년대, 60년대 했던 인터뷰에서 아, 뭐 좋은 책 없나요? 뭐 생각나는 거 없고 활쏘기의 선 괜찮았던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의 되게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도대체 뭐길래? 그래서 이제 저도 찾아서 읽어봤는데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불교적인 어떤 그런 학습이 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책을 봐서 그렇게 임팩트가 크진 않았어요. 근데 뭘 느꼈냐면 서양인이 어떤 선불교를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학습서다. 그리고 이제 요즘의 사람들은 대부분 서양식으로 사고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책을 그 정토회에 열심히 다니시는 지인한테 추천해줬더니 너무 좋다고 책이. 그래서 혹시 이제 이 약간 선불교적인 쪽에 관심 있는 분도 읽어보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이 달인이라는 책과 지금 바가라딘 님이 설명을 해주신 내용하고 굉장히 잘 붙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앞서 얘기한 시스템에 종속된다는 얘기가 그 TV 방송 프로그램도 똑같은 것 같아요. 왜 SBS의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10년 넘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저는 정말 이 책에서 얘기하듯이 그런 과정 자체를 그저 즐기는 그러다 보니 어느 경지에 가 있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그걸 즐기고 있잖아요. 그런 달인들이 나왔는데 이게 방송이 계속 인기를 끌고 방송 시청률은 나오니까 유지는 해야겠고 근데 달인을 더 찾기는 어려우니까 지금은 사실상 맛집 방송이 되어버렸잖아요. 너무 똑같은 패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장인 얘기도 해서 저 이제 이 리처드 세넷이라는 작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책이 나온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작가를 알기 전에 나왔었나 봐요, 책이. 그리고 이 책은 지금 절판이 돼서 볼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찾은 해결책은 장인이 어떤 자기가 작업하는 작업물과 본인과의 관계에서 뭔가 이 인터랙션을 한다면 사실 현대의 시스템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본인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인터랙션을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인과 작업물과의만의 어떤 관계만 생각해서는 계속적인 장인 작업을 할 수가 없고 말하자면 내가 장인으로 계속 기능할 수 있는 포지셔닝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걸 많이 느끼는데 저는 지금 글을 쓰는 말하자면 직업인데 지금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은 그 글을 쓰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게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글을 어떤 퍼뜨리기 위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고 보통은 이제 이런 것들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지금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은 그걸 같이 병행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막 그런 짜증이 나더라고요. 한 번은 난 지금 글을 빨리 쓰고 싶고 이미 머릿속에 어떻게 써야지가 다 있는데 제반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이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근데 그럼과 동시에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왜 그거는 자기의 즐거움이잖아요. 근데 제가 월급 받고 다니는 거는 그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제가 일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즐거움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독창적인 포지셔닝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걸 해서 그냥 입을 다물고 열심히 플랫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내가 당장 그만둬도 그냥 내가 해오던 어떤 것으로서 그러니까 나로서 다른 뭔가를 또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그러니까 회사의 시스템에 종속돼서만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그걸 떠나서도 같거나 비슷한 혹은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을 다른 방식으로 또 옮겨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사실 이제 그냥 두 책을 다 못 읽었는데 달인이나 장인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되게 인고의 세월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1만 시간의 법칙 네. 적어도 그 정도는 있어야 너희가 뭐 입이라도 떼고 뭔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실제 이제 책의 내용을 찾아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초심자들이잖아요. 회사를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통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좀 다른 결의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초심자들에겐 또 그 얘기가 안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거는 조직에서 많은 어떤 수련이나 경험을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네. 이야기이고 어떻게 보면 달인이나 장인이 단지 그냥 기능인으로서만 존재하지 않는 건 그 일과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유니크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나만이 그 일과 나로서 다른 관계를 맺는 것. 누구도 그 자리에 꽂아져 있으면 지금의 조직에서는 다 똑같은 관계를 맺고 그냥 대체 가능한 어떤 존재가 되는 건데 달인이나 장인은 사실 그 대체 가능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내가 그 일을 그만두면 아무도 나처럼은 그 일을 해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어떤 뭐 방법이나 이런 게 있다면 어떨지 갑자기 궁금해져서. 그게 근데 약간 그렇게 얘기하면 약간 애매한 부분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안목이라고 하는데 달인이 만든 물건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그냥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현대 같은 시대에 그러니까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 물건을 평가한다고 했을 때 사실상 그 물건은 달인이 만든 물건 A와 달인이 아닌 사람 내지는 시스템이 만든 물건 B 둘은 퀄리티 차이가 있는 질의 차이가 있는데 이걸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평가했을 경우에 똑같네. 이러면 대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달인만의 문제는 아닌 거고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셨던 얘기가 활 쏘기의 선에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찾아볼게요. 약간 이런 일화가 있죠. 그 활 쏘기의 선에 보면 활을 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활 쏘는데 이 스승님이 되게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아니 그것은 활 쏘기가 아닙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기는 분명히 활을 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냐면 스승님이 하는 걸 이렇게 봐요. 그리고 최대한 똑같이 하려고 하는데 이 스승님이 화를 내. 당신은 활 쏘기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꼰대 같은 짓이냐. 약간 이런 황당함을 가지고 이 사람이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뭐 설득해서 다시 배우고 하는데 결국에 이제 약간 스포일러를 하면 활 쏘는 걸 잊었을 때 활을 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약간 장인과 어떤 작업물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장인이 작업물을 할 때는 필생의 역작을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을 따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네. 하는 거죠. 그 유명한 짤이 있죠. 김연아 선수에게 그 스트레칭이나 연습할 때 무슨 생각하냐고.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이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맥락과 닿는 게 아닐까 싶고요. 뭐 달인 장인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초심자에게 권한다는 느낌도 있지만 어쨌든 새로운 시작을 좀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네. 이런 갈등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황주부님께서는 만화를 골라오셨어요. 평소에 만화 잘 안 보지 않으세요? 아니 제가 어렸을 때는 좀 많이 봐서 네. 만화방을 차릴 만큼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커서 만화를 볼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직업상 또 다르게 봐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근데 사실 저는 이 만화를 우연하게 만나고 나서 읽으면서 사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반성하고 나의 옛날의 어떤 에피소드들이 떠오르고 했던 그런 작품인데요. 사실 제가 아까 이제 그 질문을 드린 것도 이게 초년의 맛이잖아요. 초년생, 그래서 다양한 사회 초년생이 나와요. 맞아요. 취준생, 재수생, 그다음에 처음 장사하는 사람, 그리고 연애에서도 초심자.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의미의 초심자들이 나와서 작은 에피소드들을 이루는데요. 흑백이에요, 이 만화가. 근데 여기서 음식만 색깔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도 굉장히 뭐랄까 그 약간 밀당하는 느낌으로 저는 굉장히 만화를 보면서 즐거웠는데 제가 이 만화를 읽으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초보자가 과연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냥 1학년이면 초보자인가? 신입생이면 초보자인가? 근데 사실은
제가 나이가 이제 많이 먹었지만 예를 들어 부모님이 만약에 아프다면 난 초보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일들에 있어서는 항상 초보인 네네.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초보자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사회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면 돈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딱 드는 말이 돈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실수라는 것이 야, 돈 받고 이러는데 이런 식으로 이딴 식으로 네네네. 일을 해라고 이제 용서가 안 되는 어떤 게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가끔 호칭에서도 뭐 무슨 프로, 무슨 선수 이런 게 사실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만화를 읽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바뀐 점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홈쇼핑에서 뭔가 물건을 주문했는데 이게 뭐 제대로 처리가 안 된 거예요. 반품하는 과정에서 무려 전화를 8통을 받았어요. 사실 이게 되게 드문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사서 일부만 반품을 했는데 신입사원이 그걸 잘못 처리해서 막 이거를 전체 결제를 취소를 하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1달 반이 걸리고 제가 카드 번호를 또 불러줘야 하고 뭐 여러 가지 8번의 통화를 해야만 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제가 예전 같았으면 정말 그냥 단순하게 빡쳤을 것 같아요. 뭐야 장난해 나랑? 사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되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신입사원이 감히 저한테 전화를 못 한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 그렇지. 고객님이. 그러니까 이제 베테랑이 이제 그런 일에 어떻게 보면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분이 고객님 너무 죄송한데요를 한 10번쯤 되뇌이면서 사정이 어짜저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었다. 양해를 부탁드린다 이러는데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이 나왔냐면 초보인데 실수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여태까지 제가 잊고 사는 거예요. 초보가 가진 특징이 뭘까? 이 만화의 마지막에 어떤 에필로그에 저자가 그런 말을 해요. 초년생의 얘기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컨셉을 어떻게 잡을까? 너무 고민이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잡은 컨셉은 미숙함이다. 근데 우리는 마치 어떤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내가 막 나 프로가 돼야 돼. 그리고 주변 사람들 너 프로가 돼야 돼. 그래서 그 미숙함을 빨리 제거해야 되고 네. 혼내야 되고 그런 요소로만 바라보는데 사실 그런다고 제거되는 게 미숙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이 다가왔고 한 가지 이제 이 만화의 첫 에피소드가 어떤 거냐면요. 저도 첫 에피소드는 명확히 기억납니다. 그렇죠. 육개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학생이에요. 알바를 하는데 어느 날 연락을 받아요. 중학교 친구가 배달 일을 하다가 트럭에 치여서 직사를 한 거예요. 상가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주인 아저씨가 일을 시켜요. 일이 너무 많고 피곤하고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살짝 고민하다가 그냥 집으로 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연히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너 걔 죽은 거 알지? 상가에 갔다 왔니? 아니 나 그냥 못 갔어. 근데 돌아보니까 이 친구가 사실은 중학교 때 가장 친하게 지냈던 몇 달이지만 그 친구 중에 이제 3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1명이 죽은 거예요. 그날 상가에 가보니까 가족이 없어서 엄마랑 여동생 하나만 있어서 상가가 정말 왜 분위기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썰렁하고 그때 같이 친했던 한 친구가 와서 3일 내내 상주처럼 있다가 갔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띵해져요. 뭐지? 그러니까 그걸 내가 안 친했던 걸까 얘랑? 아니면 친했지만 지금 나한테는 그 관계가 의미가 없어진 걸까?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냐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그 육개장을 주문해놓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는 장면이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인데 저는 그 장면이 제 장면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뭔지 모르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고 나한테 어떤 심리적 타격이 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어쨌든 상황 때문에 혹은 그 순간에 나를 잘 몰라서 지나쳤지만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거나 아쉬운 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바로 초심자들이 가질 수 있는 초보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실수, 미숙함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묘사가 되어 있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사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고 싶다면 초보자들에게는 왜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있죠. 있죠.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특히 내기에서 많이 쓰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신의 축복과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초보들을 바라볼 때 빨리 성숙해져, 빨리 어른이 돼, 빨리 적응해라는 것보다 너에게 행운이 있길 바래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큰 힘과 에너지와 훨씬 더 잘 될 수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을 전 갖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좀 초보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바뀌었으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책은 제목만 들어도요.
각자가 머릿속에 떠올려진 어떤 푸드. 장면들이 맞아요. 있어요. 장면이나 음식 같은 게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 뭐예요? 20대에 들어와서 뭐 제 얘기는 아니지만 제 또래 많은 남성분들의 경험. 이제 소개팅 같은 걸 할 때 처음 파스타 집에 가서 이제 파스타를 먹는데 뭔가 제대로 되지 않고 뭐가 잘 말리지 않고 오일과 크림이 뭐가 이게 어떤 것인지 그렇지만 되게 맛있게 먹으면서 또 예의도 뭔가 여유 있게 대화하면서 또 이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들 초년의 맛 떠오르고요. 그렇구나.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처음 뭔가 뭐 부모님의 생일에 성게 미역국을 끓여 드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아련하게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고 그 중에 몇 개는 여기서 겹칠 수밖에 없는 얘기들이에요. 이 초년의 맛은. 맞아요. 그런 푸드가 있어요? 금리김님 네. 이제 곧 따님이 태어나시는데 네. 초보 아빠가 될 거잖아요. 조보 아빠? 네, 그 조보 아빠가 되겠죠. 처음 뭘 만들어줄까 막 이런 거 전혀. 저는 사실 이 만화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와이프를 닮으면 홈스쿨링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어떤 맥락이죠? 저를 닮으면 학교를 보내겠죠. 기질에 대한 건가요? 아, 제가 애정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무슨 저를 닮은 딸을 제가 예뻐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뭔 얘기인가 했어요. 왜냐면 두 분 다 그 미남 미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인가? 근데 그건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이상한데? 근데 이게 그 예비 아빠들을 좀 인터뷰를 해보시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요? 다 모두가 와이프를 닮았으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우리 그 책 사이다가 앞으로 훨씬 풍성해지겠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부모로 살아본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렇죠. 제가 스타트를 이제 한 분이 생기니까 우리가 뭐 이런 시장 얘기를 할 때도 훨씬 이제 풍성한 얘기들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검은색 오디오를 막 이렇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저의 이제 초년의 맛에 떠오르는 음식이 뭐였냐면 짜장면이었어요. 근데 그 짜장면은 뭐냐면 거절할 수 없음으로 딱 저의 머리에 각인되어 있거든요. 거절할 수 없음. 어떤 에피소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같이 회사를 같이 들어간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짜장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항상 이렇게 중식을 별로 안 좋아해서 이게 뭐 밀가루가 이렇게 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의 눈망울을 보면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밥은 먹어야겠고. 근데 얘는 일주일에 그러니까 5일을 우리가 6일 그때는 6일을 출근했어요. 6일이면 6일 내내 짜장면을 먹고 싶어 하는데 하루 정도만 쿼터를 줘요, 저에게. 하루나 많이 쓰면 이틀. 그때는 네가 먹는 거 원해도 나머지면 눈을 반짝이면서 짜장면. 근데 나중엔 정말 막 너무 그 짜장면 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뭐가 나올 것 같이 그렇게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에게 그걸 거절하지 못한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또 거절할 때 왜 세련되게 거절하면 되게 좋은데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거절을 해야 이 친구가 상처를 받지 않으면서도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는지 모르니까 나중에 어떤 순간에는 이렇게 화를 내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 나의 그 초년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게 정말 거절할 수 없는 짜장면. 짜장면 하시니까 저는 짜파게티에 얽힌 초년의 맛 같은 에피소드가 떠오르는데 어렸을 때 이제 라면을 엄마가 종종 끓여 주시겠죠. 근데 이제 라면을 그래서 끓이는 건 알고 있었어요. 짜파게티는 좀 다르잖아요. 다른 조리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짜파게티를 끓이다가 끓여 주시다가 엄마가 잠깐 밖에 뭐 일이 생겨서 나가신 거예요. 물은 끓고 면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일단 라면과 똑같은 방식으로 분말스프를 넣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금방 알았죠. 이거 뭔가 이상하다. 뭔가 달라. 근데 이 상황에서 야, 이것을 졸여서 먹어야 되는 걸까? 그러면 면이 너무 퍼질 텐데 이걸 머릿속에서 굉장히 갈등에 빠져 있다가 그냥 불을 끄고 국물에 밥을 말아서 이제 다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가 정말 제 인생에서 어떤 가장 그 대처할 수 없는 어떤 상황, 갈등 상황에 빠져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크게 고민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얘기인데 짜장면 하시니까 또 기억이 나네요. 저한테 초년의 맛은 제육볶음이죠. 제육볶음. 언제 어떤 에피소드랑? 근데 사실 이 제육볶음에서 저는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아직도요? 저는 처음 직장 취직을 하고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어디 사는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돈이 없어서 밥을 먹을 때 이게 되게 신기한 게요. 돈이 없잖아요. 밥을 먹으면 굉장히 영양사처럼 메뉴를 고르게 돼요. 아, 나한테 지금 필요한 영양소는 단백질,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식당에 가서 뭘 먹지? 하다 보면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근데 고기가 먹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 와중에 뭔가 밥도 많이 먹을 수 있고 하여튼 이 모든 것을 만족하는 것이 제육볶음이에요. 제육볶음이 그냥 보통 이제 백반집 가면은 뭐 요즘 7,000원 막 이러지만 예전 같으면 뭐 5,000원, 6,000원 막 이랬잖아요. 제육볶음이고 비슷한 멘탈리티인지 모르겠는데 그 혼자 사는 남자들이 제육볶음 많이 먹어요. 아, 그래요? 네. 제육볶음이 되게 만만한 메뉴예요. 사실 남자들한테는.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부러워했던 친구들은 중국집 가서 짬뽕 시켜 먹는 애들. 그리고 왜 그런 애들 있잖아요. 좀 철학이 있어 보이는 애들. 먹을 때? 네, 그러니까 분명한 자기 취향이 있는 애들. 그러니까 남들이 다 폴로 남방에 지오다노 면바지 입고 다니는데 혼자서 지오다노 남방에 폴로 면바지 입고 다니는 애들. 아, 쟤한테는 명확한 뭔가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다 뭔가 이 더 비싼 브랜드를 자랑하고 싶은 게 그 나이 때, 그러니까 저희 대학 다닐 때는 그 패션이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남방의 면바지, 약간 이게 잠바 뭐 여러 개. 네, 그렇죠. 그러면 보통 이제 제일 좀 비싼 브랜드를 상의에 배치하잖아요. 이게 면바지가 폴로인지 지오다인지 알게 뭐야. 근데 그 중에 정말 부잣집, 그러니까 우리 저희 그런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나요. 이 교정에 앉아서 지나다니는 남자들 보면서 아, 진짜 부잣집에는 지오다노 남방에 폴로 면바지 입고 다니지 않을까? 상관이 없는 거지, 브랜드가. 약간 그랬던 기억이 나면서 그러니까 그때도 대학교 때도 남자애들이 제일 많이 먹었던 게 제육볶음이었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김느낌님이 소개해 주시는 책과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연결되고 네, 어빈 고프만의 자아 연출의 사회학. 이게 제목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목이 너무 좋아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론서인데도 책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네. 이 끝까지 책이 보신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 책이 좀 취향 저격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문체가. 정말 나랑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문체가 약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문체를 구사하냐면 중의적인 약간 문장을 많이 써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시니컬하고. 그래서 뭔가 밀당하는 느낌이 있어요. 읽다 보면. 근데 좀 피로하긴 하죠. 그래서 저도 좀 빨리 읽지는 못했는데 황주부님이 소개해주신 초년의 맛이라는 책이 그러니까 사실 약간 귀납적인 접근이라면 특정 사례에서 뭔가를 뽑아내는 그런 접근이라면 이 책은 좀 연역적인 접근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내용은 이 책은 어떤 사회생활, 이제 졸업을 한달지 입학을 한달지 이제 이렇게 하면 새로운 어떤 무대에 서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마치 무대에서 연극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그렇게 딱 그 포맷을 잡고 어떤 점들이 연극의 어떤 점들과 비슷한지를 굉장히 사실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책을 사실 우연한 기회에 이제 저 취직할 때 봤던 것 같아요. 초년생 때 보고서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인간 관계를 맺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친 책이기도 해요. 이 책의 이제 메시지 중 하나가 우리는 누구나 자기만의 자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자아는 하나의 자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 연기해야 되는 자아를 가지고 있다. 여러 방면의 자아를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연기하고 나만 연기하는 게 아니라 나와 그것을 이제 합을 주고 만든 그렇죠. 사람도 있다. 약간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가면을 쓰고 만나고 그렇죠. 필요할 때마다 또 필요한 가면을 바꿔 쓰고 있다. 그렇죠. 전 좀 더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게 인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게 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항상 너무 많은 가면을 쓰고 있고 우리가 철학을 하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이 결국 그 가면을 벗고 참 나랑 만나기 위해서라는 이런 언사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네가 그냥 어떻게 보면 그 가면 그리고 그 가면은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자아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원하는 모습, 상을 가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상적인 맞습니다. 거. 그럼 결국은 그걸 네가 잘하게 됐을 때 네가 비로소 인간이 되는 거야. 라고 선언해서 완전 뒤통수를 그러네요. 뻥 맞는 느낌. 정말 완전 사회학적인 관점. 그러니까 사회의 줄을 둔 관점이죠. 이 사회라는 것이 기능할 때 개개인이 그 안에서 어떻게 연계하는가. 이런 부분을 본 거고 저는 오히려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다가왔던 것 같아요. 뭔가 나의 자아가 있고 보통 이 자아는 좋은 사람이고 일관적인 사람으로 상정하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가진 고통을 마주하잖아요.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책은 아주 쿨하게 이 모든 자아들은 전혀 일관적일 필요도 없고 일관적이지도 않고 네. 원래 네가 일관적으로 하면 안 돼. 약간 이런 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어서 그런 점에서 좀 재밌었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제목이 주는 그 느낌이 좀 부정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워낙 이제 요즘엔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만 20세기 말엽에는 자기 PR 시대라는 말을 PR이라는 말을 뭐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린다라는 식으로 쓰곤 했었는데 요즘에도 SNS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잖아요. 거기가 내가 지향하고 뭔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에 훨씬 가깝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오프라인에서의 접점이 줄어드니까 현실과의 그 가면의 거리가 더 멀어진 측면도 또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자기 연출이 좀 너무 과다하게 작용하는 사회가 아닌가라는 비판적인 느낌을 받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모두를 이제 이걸 속인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 주어진 무대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다고 생각하느냐가 사실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주어지는 역할만 그냥 그저 수행해버리는 것은 아니어야 하는데 그렇죠? 이 고빙 어프먼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죠. 그걸 내가 적극적으로 그 능동적으로 그 역할을 그냥 주어진 대사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다른 사람이 그 대사를 했을 때랑은 다른 아까 달인 장인 얘기했을 때처럼 그렇죠. 그 뉘앙스가 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고정된 사회라는 틀 속에 들어가서 내가 맡겨진 배역을 연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 간의 상호작용이니까 서로가 그렇게 작용하면서 사회의 상이나 이것 또한 변할 수 있고 우리의 상 또한 변할 수 있는 그런 능동성이 이 안에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솔직히 저는 읽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문체가 좀 독특한 부분이 매우 많이 독특해서 저같이 쉬운 글을 저는 솔직히 쉬운 글을 굉장히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나 이거 너무 읽고 싶어. 왜냐면 내용이 너무 매력적인데 아니 약간 나를 회방되면서 내 눈앞에서 약간 장난치는 느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문체는 읽고 있어요. 그러면 내 눈이 이제 글자를 따라가잖아요. 보통 이제 쉽게 쓰인 글은 여기서 이 머릿속에서 이제 연산이 이루어지는 게 그러니까 직독직해인데 맞아요. 네. 이 책은 한 문장 정도 딜레이가 되는 느낌이에요. 눈은 다음 문장을 읽고 있는데 머리는 이전 문장에 대해서 해석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비유해 주시니까 좀 감이 잡히네요. 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 읽느라고 거의 뭐 신을 뺐어요. 근데 굉장히 저는 재밌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황주부님 얘기하신 어떤 굉장히 친한 친구의 거기에 가지 않는 그런 실수들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실수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안 가서 실수가 아니라 가지 않았을 때 내가 나에게 오는 타격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결국에는 그것에서 굉장히 이제 자책을 오랫동안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왔었기 때문에 이제 실수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굉장히 친한 친구가 죽었는데 거기 문상을 가지 않아서 실수는 아닌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식의 어떤 사회에 이미 이게 있는 어떤 뭐라 해야 돼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룰 비슷한 거죠. 사회에 이미 정해져 있는 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책의 장점은 그건 것 같아요. 사회에 정해져 있는 이미 존재하는 룰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이 룰이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명쾌하게 설명해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히 사회 초년생들이 본다면 저는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꼭 뭐 이렇게 자아를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돼? 그러니까 상황 따라서 다른 사람이 돼가면서 사는 것을 뭐 권장할 수는 없는 거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건데 어쨌든 사회에 있는 룰에 대한 되게 뛰어난 통찰을 담고 있다. 그런 점이 저는 추천합니다. 네, 오늘 주제톡 졸업 입학 시즌 맞아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분들께 권하는 책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는 새로운 시작을 이쯤에선 해야 되지 않을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께 조지 레너드의 달인 그리고 리처드 세넷의 장인, 달인과 장인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황주부님께서는 그 앵무 작가의 초년의 맛 이걸 통해서 그 조금은 미숙한 초년생들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용기를 내고 조금 더 부드럽게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좀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보자 이런 말씀 전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김느끼님께서는 어빙 고프먼 사회학자의 저작이죠. 자아 연출의 사회학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또는 보여줘야 하는 보여주고 싶은 이런 여러 가지 가면들 이런 것들을 좀 그 사회라는 맥락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주제 랭킹쇼 짧게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신입생에게 권하는 추천도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과거에는 무슨 필독서라는 얘기를 더 많이 했죠. 그렇죠. 맞아요. 네, 요즘에는 필독서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이제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문화, 그러니까 지금 시대랑은 맞지 않는 문화라는 이제 의식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제 추천도서 정도라고 하는데 뭐 그럼에도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니까 뭐 기준을 갖고 일률적으로 목록이 나올 수밖에 없긴 해요. 그 지금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과거에는 이제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맡았던 일인데 그 매년 2월이 되면요, 그 대학 신입생에게 추천하는 도서 목록을 한 20권 정도씩 이제 발표해요. 그래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자료를 쭉 뽑아봤는데 뭐 인상 깊은 건 2001년 목록에 있는 20권 중에 2017년에 남아있는 책은 한 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이 목록이 나름대로 시대의 변화나 또 새로 나오는 책들에 발맞춰 가려고 노력해왔다. 저는 여기에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 재미난 건 겹치는 책이 소설이에요. 그 이청준 작가의 당신들의 천국인데 제가 왜 이게 인상 깊었냐면 제가 대학 들어가서 첫 세미나를 했던 책도 이청준 작가의 당신들의 천국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네. 이게 뭔가 그런 부조리를 아주 선명하면서도 부드럽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21세기 초에 이게 2001년인데 그 제가 2000년에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거의 그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 2001년도 책을 보면요. 정말 그때 세미나 선배들하고 했던 책들이 많이 있어요. 마르텐 게리의 귀향 이것도 있고요. 뭐 20세기 우리 역사 강만길 교수 책 이런 것들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근데 2017년 목록 보면 이미 4차 산업혁명 책도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로봇 대 인간의 일 구본권 이런 게 벌써 들어가 있어요. 쓰신 책 그죠. 그 추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요즘의 책들을 꾸준히 찾아서 읽는 분들인 거예요. 저는 그 얼마 전에 알쓸신잡에서 뭐 책들이 많이 화제가 됐잖아요. 뭐 좋은 책이니까 다시 읽히고 알려지는 건 물론 반가운 일인데 그 저자들이 추천하는 책 특히 이제 시즌 1 때 처음에 추천했던 책이 세계사의 편력이잖아요. 좀 새로운 책들을 열심히 덜 읽어 오신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을 조금 느꼈어요. 언제적 세계사 편력을. 네, 그게 좋은 책이긴 하나 그런 글쓰기 방식 또는 그런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지금 독자들, 지금 젊은이들이 훨씬 부드럽고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책이 이후에 많이 나왔잖아요. 본인들도 많이 쓰셨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고전이라는 그 무게에 억눌리기보다는 오늘날의 책들을 좀 권하고 나누는 풍토들, 문화들도 늘어나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네. 2017년 책 중에 읽어본 거 있어요?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데 몇 개? 목록을 몇 개 말씀드리면요. 뭐 리영희 선생의 대화, 미하엘 앤데의 끝없는 이야기, 뭐 스티븐 핑커의 마음의 과학, 뭐 클리퍼드 기어츠의 문화의 해석 이런 책들이 있고요. 근작으로는 안소영 작가, 시인 동주, 또 정인경 작가의 과학을 읽다.
이충렬 작가의 간송 전형필 이런 것들은 최근 몇 년 안에 나온 좋은 교양서들이죠. 네. 그리고 이 분야를 보면요. 2001년엔 과학책 거의 없어요. 저도 그거 느꼈어요. 옛날에 왜 우리가 왜 학교의 수업 시간에나 들어봤을 법한 뭐 프로테스탄티즘과 이런 책, 뭐 자본론, 국부론 막 이런 맞아요. 책들이 들어가서 이걸 실어 놓는다고 애들이 정말 읽을까? 막 이랬던 책들이 좀 많았다면 지금은 과학 분야만이 아니라 실제 읽는 눈높이 또한 굉장히 많이 고려된 목록들인 것 같아요. 그 김느낌님께서는 최근에 이렇게 젊은 분들의 교육 관련된 일도 하고 계시고 하는데 네네네. 이런 목록들 보시면 요즘 분들이 재미나게 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세요? 글쎄요. 이 그만턴 싱어는 누가 다 먹었어요. 저희 이 책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재미없어가지고. 당신들의 천국도 사실 고백하자면 저 안 읽어봤습니다. 약간 요 최근에 그 페이스북에서 제 친구하고 나눴던 대화이기도 한데 그 요즘 특히 젊은이들은 책을 별로 읽을 필요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어떤 그 뭐였죠? 장인 얘기를 할 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게 책이라고 하는 매체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얻는 정보가 그다지 쓸모가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요즘은 직접적 쓸모가 없는 거죠. 네, 요즘 10대들은 유튜브 검색에 더 그렇죠. 익숙하다고 하죠. 그래서 동영상으로 뭔가 정보를 취득하는 게 너무 이제 익숙해져 버린 세대들이고 그래서 사실 책 추천을 해주세요라는 얘기를 들은 지도 오래됐고 맞아요. 네. 네. 예전에는 항상 이제 뭐 1월 내지는 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약간 친구들 사이에서 책을 꽤 보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사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그런 질문들을 꽤 받았었거든요. 근데 최근 한 3년 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없어졌어요. 책 추천 좀 해줘라는 요청도 없어졌고 그리고 자기가 무슨 책을 본다라는 것을 공유하는 약간 그런 문화도 없어진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 이렇게 추천 도서를 해봐야 그 대학생이 제일 많이 빌려보는 책 1위는 무협지라는 거. 환타지 소설. 저희 때는 묵향이 1위였는데 맞아요. 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묵향은 저도 다 읽었습니다. 네. 뭐 사실 이제 저는 묵향 굉장히 좋은 책이라 생각하고요. 사실 그런 책이 많이 나와야 독해력이 좀 사람들의 독해력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이런 추천 도서를 차근차근 읽는 것도 좋은데 책이라는 거는 자기가 무슨 계기가 있을 때 읽게 되면 정말 그게 좀 오래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딱히 뭐 제 딸한테도 책을 뭐 읽히진 않으세요. 아직 나오지도 않는데. 딸. 예, 저희 오늘 주제 랭킹 쇼에서는 대학 신입생에게 권하는 추천 도서 목록 가지고 이야기 짧게 나눠봤는데 이 목록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가보시면요 지난 17년간의 자료를 엑셀 파일로 아주 쉽게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자, 저희 오늘 2월 방송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번 방송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댓글로 방송에 대한 의견들 또는 저희가 나눈 그 주제토 관련해서 추천해주고 싶은 책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분도 뭐 당장 뭐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면 혹은 새로운 시작을 앞둔 분들께 뭐 덕담 혹은 본인의 다짐 이런 거 짧게 얘기하고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성과, 성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런 거는 몇 사람에게밖에 주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딱 뭐라 그러죠? 1등 아니면 없는 거잖아요. 나의 성적표가. 근데 개인이 그 안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건 그냥 스스로 자위를 하는 게 아니라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초반부터 너무 우리는 어떤 너무 높은 성공을 얻고 싶어 하지만 사실 초심자에게 성공까지 오는 것은 저는 뭔가 되게 불안한 어떤 열매 같은 느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의 작은 성취들을 어떤 성취들을 내가 모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 성취들의 어떻게 보면 지도를 그려나가는 게 조금 더 사회로 들어가서 뭔가 자기 그게 이제 달인의 길이 됐든 장인의 길이 됐든 스스로 나답게 일하는 것을 찾아가는 어떤 과정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게 그러니까 요즘 교육의 이 결과기도 한 것 같은데 요즘 이렇게 보는 친구들은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친구가 세상의 중심이구나. 근데 그 심리 분석가들이 얘기하는 인간 심리의 진화 발전 단계가 이런 게 있거든요. 자기 중심성에서 탈자기 중심성으로 가는 것이 인격이 성숙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요즘의 친구들은 다 내가 하기만 하면 난 뭐든지 잘할 수 있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약간 줄기세포 같은 아이야 라는 그 무의식 중에 세뇌를 좀 받고 그쵸.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세뇌를 주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네,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 저는 참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걔네는 줄기세포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사회초년생이면 더구나 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상황을 저는 좀 냉철하게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됐을 때 사실 자기가 좀 더 겸손한 자세로 뭔가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줄기세포라면 왜 뭐 열심히 노력을 하겠어요. 나는 이미 다 갖춰져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요즘의 초심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경계해야 되지 않나 싶고 저도 이제 어떤 분야에 들어가게 되면 초심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을 보면 나도 혹시 저런 면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 직장 생활을 몇 년 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거기서 또 성취를 이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에게 되게 과한 자신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나.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경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뭔가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꼭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짧게 한마디 덧붙이자면요. 새로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면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도 되죠. 그런 것들이 어떤 목표를 세우기도 되고 또 희망을 얻게 되는 힘도 전해주는데 저는 롤모델보다는 같이 새로 시작한 사람들과 많은 소통을 하시기를 늘 권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세대가 겪었던 주어진 과제와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던 사람인 것이고요. 그걸 잘 해낸 사람이겠죠. 운도 따랐을 테고. 지금 여러분들이 마주한 문제는 다른 문제일 것이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방식도 분명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참조점이 되어야지 오히려 그 사람이 롤모델이라기보다는 그걸 보기보다는 나랑 비슷한 상황과 조건에서 비슷한 고민들을 겪고 같이 해결해 나갈 사람들 이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시선을 돌리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에 필독도서들을 읽어야지 괜히 롤모델 쫓아간다고 2001년 거를 읽어서는 쓸모가 없다. 겹치는 거는 한 권밖에 없다. 뭐 이런 정리로. 좋네요. 네. 네, 저희 책사이다 20회 방송 2월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3월에 또 봄 기운과 함께 여러분들 찾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거 알아? 옛날엔 대학 입학금이라는 게 있었대. 대학 입학금? 그게 뭔데? 등록금이랑 다른 거야? 다른 거래. 등록금 말고도 입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에 크게는 100만 원이나 더 냈었대. 그런데 왜 100만 원인지 산정 근거도 없고 사용처도 불분명했대. 그런 걸 왜 내? 어떻게 없어졌는데? 바로 청년참여연대가 있었기 때문이지. 즐거운 변화를 위한 청년참여연대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지금 전화주세요. 청년참여연대 네!